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이어 스냅챗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습니다. 스냅챗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을 명백히 위반한 오보를 퍼뜨리고 혐오 발언을 하고 폭력을 선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따라 계정의 영구 폐쇄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 부동산 주식 투자를 위한 영끌, B2 수요 등이 겹쳐 가계대출이 100조 원 이상 사상 최대 규모로 불었습니다. 그중 전셋값 상승 등에 따라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 관련 가계대출은 7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16일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를 앞두고 현재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각 부처 등의 의견을 취합해 막바지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후 9시 이후 식당 내 취식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에 대한 내용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4년 연속 감소하는 부진 속에서도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해 세계 생산량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내수 판매량에서는 주요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조금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옵션 만기일 치고는 변동성이 크진 않아서 아직까지 관망하시면서 조금은 마음 편하게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장 마감 때까지 저희와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개인들의 수급이 지수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는 임상 이상 효과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인상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또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 이달 중에 허가 신청한다는 소식으로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업종과 종목들도 저희와 함께 하나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첫 순서로요. 오늘장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또 특징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인 것 같습니다. 뭐 옥수수, 대두, 소맥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뭐 선물뿐만 아니라 지금 농산물 펀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최근 6개월의 수익률이 30%를 웃돌고 있다고 해요. 이 농산물 펀드의 질주 앞으로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그 농산물 가격은 작년 그 8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6개월간 꾸준히 상승세가 좀 이어졌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산물 어떤 관련주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에도 우선 작년 초까지 그러니까 몇 년을 봤을 때도 주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그 큰 움직임, 상승세로 보여주었던 부분이 없었는데 최근에 6개월간에 말씀하셨던 수익률 30% 이상 웃도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국제 선물 시장에서 옥수수와 대두 가격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 현재까지 50% 이상 뛰었습니다. 이 소맥 가격도 같은 게 20%가량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런 곡물 가격 상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기후에 대한 이상기후 현상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남미 지역이 주 생산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작년에 라니나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수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 공급이 줄어든 반면에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가격이 폭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옥수수 같은 경우도 남미 생산량이 감소가 되면서 이 대두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한 효과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밀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과 러시아가 주요 수출 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이 생산 감소가 나와지면서 밀 가격도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이제 농수산물 가격이 이런 그 이상 기후 현상에 의해서 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특히 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
이 농산물 같은 이 원자재는 주로 미국 달러화로 거래되는데 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 원자재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는 경향도 이런 그 농산물 가격 상승세를 이끌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고요. 이 최근에는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해체, 그러니까 위험회피 수단으로 농산물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부분도 이 농산물 관련 이 지수 펀드와 그 일반 펀드 그리고 관련 주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안에서 저는 가장 큰 탑픽 종목은 역시 CJ 제일제당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3,396억 정도 예상되면서 이 재작년 대비해서 25.9%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별로 봤을 때 가공식품은 2020년 이른 그 설 명절 연휴로 인해서 선물 세트에 대한 기저 부담에도 간편식 매출 증가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바이오 부분 쪽에는 돼지 열병 안정화 그리고 중국의 돼지에 대한 사육두세 대한 회복 사이클 진입에 따라서 이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성 개선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이 간편식 수요는 신규 소비층 유입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이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최선의 검증 활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간편식의 소비층 부상하고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CJ 제일제당의 목표 주가를 62만 원까지 최고로 제시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농산물 가격에 따른 농산물 펀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CJ 제일제당을 관련 토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현재 객장 상황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LG화학, 현대차 우선주, 신한지주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에코프로 BM, 휴젤, LNF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LG전자, CJ, LG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BH, 오스테오닉, RFHIC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상대적으로 이제 좀 고르게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전기차 타고 여행 가는 날로 좀 정해봤습니다. 사실상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라든가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여행 항공주들의 강세를 좀 축약한 단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오늘 시장은 좀 만기일인 점 등과 더불어서 14일 이 파월 의장 연설 등과 더불어 바이든 당선인의 이런 추가 부양책 계획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흐름은 좀 보합권에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 여행 항공주, 그 2차 전지 관련주의 상승세 계속 눈에 띄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행 항공 관련주들의 강세 배경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확산 일부 진정되는 모습 등과 더불어서 향후 치료제라든가 백신 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달 백신 접종을 좀 개시한다라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에 좀 관련주들의 강세에 따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 아무래도 이 LG그룹주들의 강세 등과 더불어 에코프로 BM, LNF 등의 종목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인데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에코프로 BM이 유럽의 첫 해외 공장을 건설한다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이 배터리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전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 등이 관련주 강세를 이끌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이후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을 보유한 업종과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연일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또 코로나 진정에 따라서 여행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한 흐름 짚어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 상황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종근당, LG화학, 대한항공입니다. 먼저 종근당입니다. 네, 종근당 현재 15.31% 상승한 23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종근당 급등세 보입니다. 이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의 효능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근당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나파벨탄이 고위험군 환자에서 표준 치료군에 비해서 약 2.9배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임상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식약처에 임상 상삼 승인을 신청하고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임상 3상에서는 국내외 환자를 대상으로 나파벨탄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종근당 관계자는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만큼 나파벨탄이 중요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러시아 외에도 호주, 인도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임상을 통해서 나파벨탄의 탁월한 치료 효능을 입증하고 해외에서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근당 살펴봤고요. 다음은 LG화학입니다. 네, LG화학 현재 2.20% 상승한 102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 100만 고지를 넘었습니다. 황제주 반열에 올랐는데요. 어제는 100만 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2% 안팎에서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20% 가까이 올랐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올해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 개선과 함께 2차 전지 사업 부문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 공개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올해 실적 정상화 기대감에 전지사업 가치 상향에 따라 매수세가 꾸준히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IPO 작업에 돌입한 점도 LG화학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요인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국내외 증권사에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쯤 증시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황제주 반열에 오른 LG화학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현재 6.73% 상승한 3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커지는 데다 국내 코로나 확산 우려가 다소 줄었다는 소식에 여행 항공 관련주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524명으로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대한항공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 에이펙스의 항공사 등급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5성 등을 획득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대한항공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해서 배워보는 차이나 스타 클래스입니다.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지금 시각에는 중국 시장이 좀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동향이 언제쯤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조금 지금 이제 오후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오후장이 시작이 되면서 한 0.39%에서 0.4% 좀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오늘 이제 중국 시장에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군과 연계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수정안을 서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중 간 갈등에 있어서의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곧 있으면 이제 물러나고,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미중 간의 갈등을 좀 고수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위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쪽에서의 그 코로나 확진자가 재확산이 조금 되고 있는 그런 부분,
헤이룬장이라든가 베이징, 그다음 허베이, 그다음에 산시등 지역 등에서의 계속해서 좀 확산이 되다 보면서 그게 또 시장의 심리를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국 방역 당국 쪽에서의 이제 중국 설이죠. 춘제를 좀 앞두고 그 기간에 이동 자제를 좀 권고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좀 투자 심리를 좀 위축하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되면은 방어주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있듯이 중국에서도 또 시장 위축이 되면 방어주 역할을 하는 그 종목으로 오늘 오후 전에 조금 매수세가 쏠렸는데 일명 말하는 중앙 국영 기업 테마주가 좀 되겠는데요. 중국 중차라든가 중국 철도 산업, 중국 중철 등 앞에 중자가 들어가는 기업들을 보통 이제 중앙 국영 기업으로 이제 하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중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이쪽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자금을 좀 받아주는 그래서 방어를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좋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보합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5일선의 좀 지지도 계속해서 좀 받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확인이 되겠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이 1월 6일 이후에 6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약 한 84억 이한 정도가 순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외국인들의 자금은 중국 시장으로 계속해서 좀 유입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중국 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불신이 좀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중국의 기업들이 이제 디폴트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중국 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립니다. 정부에서 미리 이 좀 안 좋은 회사들을 어떻게 보면 선별해서 재무 구조를 좀 개선을 시키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악재가 좀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정부 내에서 미리 재무 구조를 기업들을 개선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관함하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추세가 좀 살아있는 부분, 일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마찬가지고 얼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얼봉에서도 지금 이평선들을 지지를 받으면서 5월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1월 달에 만들었던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5,100 이쪽 구간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 시간에 관심 있는 종목들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종목들 흐름 살펴봐 주셔도 되고요. 또 이 시간에 관심 가져볼 만한 새로운 종목 있으시면 제시를 해주세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국 남방항공입니다. 증권사마다 약간씩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증권사에서는 남방항공으로 또 검색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코드 번호를 알고 계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코드 번호 같은 6000에 이프죠. 6000 그다음 이프가 되겠는데 지금 오늘 이제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또 시세가 좀 잘 나오고 있고 DA항공 같은 것도 시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치료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대한항공을 지금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많은 분들에게 대한항공보다는 이 중국 남방항공은 오히려 더 지금 시점에서는 더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남방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목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들어왔고 지금 박스권에 지금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대한항공보다는 이 중국 남방항공을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수익을 잘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종목은 보용 자동차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이제 아마 중국 시장에서의 안성차 하면 니오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차 쪽으로요. 그다음에 상하이 자동차 좀 회사를 좀 많이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근데 중국 내에서 완성차들이 좀 잘 나가게 되면 당연히 또 그 부품주들도 당연히 잘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품 관련된 종목 회사들도 좀 우리가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보통 이제 그 중국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재무 문제에 있어서 조금 많이 좀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최근에는 우리나라 이 평가사에서 또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언론에서 예상 수치까지도 2022년도까지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출액 증가율이라든가 영업이익 증가율에 대해서 한번 재무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데서 연구를 하고 뭐 개발, 생산, 판매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 회사에서 한 번에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밸브와 부속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금속 파이프 부속품, 그다음에 타이어, 공기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좀 제품으로서 좀 구성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국이라든가 북미, 유럽, 그다음에 일본, 한국 등 국내 시장에 제품을 좀 판매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지금 매수질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 이제 테슬라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투자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테슬라의 이제 모델 Y 쪽에서의 스마트 자동차, 자율주행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중국 시장 내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시스템을 뭐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다. 또 시장 자체가 그쪽 흐름을 좀 갈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보리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ADAS죠. 자율주행,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떻게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탑재를 하게끔 법을 만들었듯이 중국 정부 내에서도 18톤 이상의 화물 차량에 대해서는 전방 추돌 경보라든가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탑재하게끔 법으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5월부터는 12톤 이상의 화물차에 대해서도 긴급 제동 보조 장치를 탑재하게끔 의무적으로 만들었다 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도 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 회사의 360도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 주차, 그다음에 안면 인식 등에 있어서의 제품들을 다수 상용차 회사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미래에 어떻게 맞춰서 좀 시장에서 맞춰서 계속해서 예사에서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또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차트를 좀 보고 그냥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자, 2018년도부터 해서 바닥을 좀 찍고 크게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2018년도에 한번 대세 상승은 보통 이제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2번째 나왔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3번째를 그냥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세 상승은 한 번, 2번, 그다음에 3번 가는데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엠파가 이런 엠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엠파가 또 옆으로 주고 가는 엠파가 있는데 지금 이 옆으로 주는 엠파는 이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어서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세 상승의 한 파동이 더 남아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옆으로 주는 조정에서 박스권 형성인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된다 하면 충분히 지난 2월 26일에 만들었던 이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미래의 성장으로서 우리가 좀 가치를 좀 두고 보리온 자동차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주면 코드 번호가 있으니까 코드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증권사가 조금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코드 번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수가 같은 경우는 25.46위안. 지금 현재 25.76원이 되겠는데 살짝 밑에서 내려오면은 그때 한번 잡아보시면 좋게 같다 말씀드리겠고 우리나라 가격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은 4,332원이 되겠고요.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박스권을 한번 보고 이 박스권 돌파를 하게 되면 또 43위안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 박스권에 맞춰서 34.43위안으로 잡으시면 될 거고요.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5,858원이 되겠고 손절 라인은 24.609위안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가격으로 4,102원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보리온 자동차 코드 번호는 603197입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시거나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서울경 오늘장 내일장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채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요. 이 시각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환율 동향을 보니까요. 오늘 1,10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 시각 환율 동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로 이제 좀 움직이는데요. 일단은 달러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제 글로벌 달러화가 이제 어제 강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98원에 일단 상승 개장했고요. 이후에 이제 결제 우위 속에 하면서 이제 상승폭을 키우면서 한 1,100원까지 일단 상승하기도 했으나 재차 상단에 막히면서 한 90원대 후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그 NDF 시장 환율을 반영해서 전일 대비 2.9원 상승한 1,098원에 개장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진정된 가운데 약간 상승 혼조세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의 빠른 상승의 주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투자 심리도 약간 불안해진 건 있었지만 전일 오후장부터 금리 상승세가 약간 진정된 점은 시장에 이제 안도감을 제공을 했고 미국의 이제 물가 지표도 예상 수준으로 나오면서 금리의 그 상승 부담을 좀 완화시킨 모습입니다.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현재 채권 매입 속도가 당분간은 여전히 적절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경제가 요구된다면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며 통화 완화적인 그런 선호적인 발언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날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수조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또한 이제 미국 증시를 지지했던 모습입니다. 간밤에 그 뉴욕 금융시장에서 달러화는 그 유로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약간 강세 전환했던 모습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그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강세에 극도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하면서 구두 경고를 통해 유로화 약세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제 글로벌 달러는 유로화 약세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이는 양상을 띄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0.346의 뉴욕장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그 미국의 10년물 입찰에 이어서 이날 실시된 30년물 입찰도 무난하게 소화되는 등 미국의 이제 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약간 주춤해졌습니다만 바이든 당선인 취임 이후에 상승세를 재개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아직 여전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정 부양책을 이제 수조 달러의 재정 부양책을 지금 이제 부양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미국의 이제 유럽 등 기타 지역에 비해 견조한 경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도 달러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달러화 이동성이 많이 풀린 데 따른 영향과 그 다음에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올해는 이제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자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달러화가 약세 기조를 좀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아직까지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달러가 다시금 올랐습니다. 이후에 이제 달러랑 이제 위안화 흐름이 연동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100원 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달러랑 이제 위안화 흐름에 연동이 되면서 다시 1,099원대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는 0.22% 절하 고시된 6.4746 위안에 고시됐습니다. 여기에 위안화는 이제 위안화 절하 고시에 장중 6.4576 위안까지 하락했다가 6.46 위안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1,100원을 테스트를 하고 있으나 제롬 파월, 그다음 미국 연준의장 연설과 그다음에 바이든 당선인 부양책의 가이드라인 발표, 그다음에 한국은행, 금통위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약간 대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금일 코스피 지수는 시장 불안 요인에 3,130대까지 일단 하락한 모습이었으나 재차 반등을 하면서 3,150원대에서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1,513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한 228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강달러 결제 우위 속에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추가 이벤트를 대기할 것으로 일단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약간 좁은 흐름의 레인지를 예상하고 있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은행에서 있을 금통위 이슈를 대기하는 가운데 위안화에 연동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속적인 1,100원 정도의 테스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미국의 이제 추가 부양책 이슈가 대기하고 있는 점은
약간 시장 참가자들의 숏 포지션을 확대를 약간 제한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달러 약세는 아무래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의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나요? 이 시각 환율 동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지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미국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금 이제 트리플 블루를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더욱더 날개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반적으로 흐름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큰 정부를 지향하는 그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든오믹스와 관련해서 속도를 내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거 공약이었죠. 파리 협정 복귀 그리고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청정 에너지라든지 환경 관련 쪽에 무려 1조 7천억 달러가 투자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연비 기준에 맞춰서 매년 신차 출시 때마다도 연비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산업과 관련된 대미 수출이 늘어날 수 있고요. 또 투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뿐만 아니라 수출도 큰 기대 효과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이번엔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애플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제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우리 국내 증시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플이 스마트폰에서 전기차 시장으로 뛰어든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뛰어든다라고 하는 건가요? 네,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신규 디젤 엔진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다른 국내 플랫포머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친환경 사업 쪽으로 급속도로 사업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최근 자동차 산업은 100년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변혁기를 절대 놓치지 않고 사업 기회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애플도 2024년경부터는 전기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중에서도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래 핵심 사업으로 키울 예정인데요. 이제 앞으로 3년 뒤부터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에는 통신 모듈이 탑재되고요. 또 외부의 클라우드와 연결된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는 것은 대세가 됐습니다. 현재는 규제도 없고요. 진입 문턱이 낮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보고 회사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플이 이렇게 제시하는 혁신적인 전기차 모델 어떤 모습인가요? 궁금합니다. 네, 애플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기 자동차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분야의 자동차를 판매할 계획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파트너가 중요합니다.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전기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면 2024년부터는 10만 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가장 매력적인 파트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제품을 출시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남들이 다 하는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 3죠. 특정 조건 하에서 시스템이 운전하는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레벨 4죠. 특정 조건 하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 자동차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애플이 그리는 미래 자동차의 모습은 우선 접속이 돼야 되고 자율주행 기능 그리고 공유
그리고 전기 자동차라는 네 가지 기능을 가진 케이스 차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2024년도부터는 혁신적인 기술을 채용하지 못한 완성차들, 내연기관차들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퇴출이 되고요. 또 새로운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케이스 자동차들이 그 자리를 신속하게 메꾸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로 이렇게 꿈에서나 그리던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플카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바이두가 전기 자동차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형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구조 변화를 선도하는 시험장인데요. 바이두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그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 회사들을 지금 계속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견제로 5G 국제 표준이 어려워지면서 국력을 6G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6G 기술이 활용을 한다면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용화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는 단순히 자가용 개념이 아니고요. 로봇택시, 로봇 배달 차량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이 촘촘하게 깔릴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또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이제 속속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는 미래 자동차는 연료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력 생산 시스템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달리는 축전지 기능을 자동차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에 들어가면 자동차가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에 전기를 공급하는 혁신적인 기능도 같이 수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상용화가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도 회의적인 시각이었고요. 또 국제은행 애널리스트들도 다소 그렇게 긍정적인 눈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테슬라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는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전기차가 그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최소 700km 이상의 주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리튬 철인산염 기술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 디지털 포머들이 자동차 시장에 단순히 부품만 팔아서 이익을 취하겠다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뛰어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2030년 초반부터는 순수 가솔린 엔진 차량이 각국에서 판매가 금지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중화된 전기 자동차에 충전을 해주기 위해서 대규모 충전소나 원전이 건설이 되고요. 건설이 되면은 전력 생산이나 거래가 자유화되면서 전력 거래소까지도 설립이 될 겁니다. 보조금이라든지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들이 도입되는 게 필수적인데요. 이런 새로운 유틸리티 시장에 이들 기업이 먼저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둘째는 앞으로 출시되는 프리미엄급 자동차일수록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크루즈, 주행 보조 기능, 첨단 운전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ADAS 센서가 탑재가 되는데요. 이런 그 고급 기능들이 현재 에서는 전기차만 하더라도 1천만 대지만 2030년도에는 2억 4,500만 대로 꿈에 그리는 모빌리티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인 비행기, 자율주행 항공기, 두 사람이 타는 무인 스쿠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자동차들은 다양한 모바일, 멀티 기기와 연결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대 디지털 플랫포머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서 누구보다 강점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 대세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길게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산업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또 이 모빌리티 사업에 있어서 어떤 분야를 특화시켜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세계 각국은 지금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먼저 출시하기 위해서 아주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핵심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카메라, 밀리파 레이더, 준 밀리파 레이더뿐만 아니라 초음파 센서, 그리고 라이더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 자동차에서는 이런 기술을 구현하지 못하면 도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는 단순히 차량이나 표지판, 보행자, 과속 방지턱과 관련돼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눈처럼 일정한 밝기를 가져야 하고요. 먼 곳까지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테레오 카메라든지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돼야 됩니다. 이래야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먼 대상물이라든지 악천후에서도 물체를 조사하고 감시해서 이런 그를 위한 밀리파 레이더가 필요한데 밀리파 레이더는 우리나라에서도 있는데요. 현재 아파치 헬기의 롱보 레이더, 그러니까 초코파이처럼 된 레이더가 이런 형태입니다. 이 밀리미터 같은 경우는 직진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안개나 비 속에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이 레이더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현재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준 밀리파 레이더입니다. 좌우 리어 범퍼 부분에 설치되면 드라이버의 사각지대도 없어지고요. 대각선 후방 감지도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이 뛰어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근처에 사각 물체를 감지하는 초음파 센서인데요. 잠수함의 소나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음성 기능까지 탑재를 한다면은 거리 안내뿐만 아니라 초음파 센서로 감지하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운전자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LIG 넥스원과 관련해서는 이 기업이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라이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 물체와의 거리나 모형을 3차원적으로 인식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전기 자동차는 2천만 원대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고성능 배터리뿐만 아니라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필요한 초당 1000조 회 이상의 연산 능력 같은 슈퍼컴퓨터들을 소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렇게 앞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국내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 방어 역할 오늘도 해주고 있죠. 상당히 고점 부근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우리 증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버텨주면서 지수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승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흐름 어느 정도까지 지켜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 3일간 외국인들은 5조 원 넘게 팔았고요. 개인들은 무려 7조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이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새해 들어와서 연료를 보충한 동학개미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로빈후드 쪽에서 주시장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만 하더라도 세계 주요 12개국 같은 경우에는 화폐 공급량이 무려 14조 달러 이상이 공급이 됐는데요. 이 자금이 바로 주시장으로 유입이 되거나 상품 시장, 가상 통화 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은 작년 말 기준에서 103조 달러 이상이 증가했는데요. 이런 엄청난 유동성이 계속 주시장에 밀려오는 한 개인들의 상승 랠리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싶어도 너무 고점인가 싶어서 또 진입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이분들에게 유용한 팁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가 입장에서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험 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주식도 아무래도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해외 투자를 하려면은 성장 기대,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자본 효율성이 뛰어난 시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실적 관점에서 보면 ROE죠. 주주들의 돈을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미국의 ROE 같은 경우는 23배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밸류에이션 지표인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PBR 같은 경우는 4배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ROE가 5에서 8%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석유화, 조선, 자동차 같은 경우를 뺐을 경우에는 ROE가 1, 2%에 불과합니다. 은행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식을 파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ROE가 높은 종목,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은 33%, 소비재 서비스는 28%, 생활 필수품은 28%, 의료는 24%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동성이라고 해서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ROE와 관련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까지 살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립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또 공개가 되죠.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까지 총 누적 수익률 299.7%입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이고요. 네, 국제오픈부터 휴마시스까지도 모두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첼시스부터 오테까지도 18%까지도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고요. 동일고무벨트, 써니전자까지도 15%까지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MA 9.2% 그리고 7%들의 수익률을 달성했던 종목들이고요. 다음 영화금속이 22.7%, 비덴트 10%, MS 오토텍이 15%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아이큐어가 15.1%, 한동화성이 9.9%인데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써니전자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9.3% 수익률 내주고 NEW 12%, 사마알미늄이 46.6%, 로보스타 10.5% 수익 기록했습니다. 인선이엔트가 9.1% 목표가 달성했고요. 그래서 총 누적 수익률 거의 300% 기록하고 있네요. 현재 포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총 4종목 담겨 있습니다. 벽산이 13.9%로 계속해서 비슷한 수익률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AS 받아봐야겠죠. 네, 그래도 손실률이 점점 이렇게 좁혀지고 벽산이 계속 지켜주고 있어서 현재 포트 담고 있는 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한 종목씩 이야기 들어볼게요.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럼 벽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산 같은 경우 지금 박스권 흐름을 1월달 들어서 한번 시세가 나온 이후에 좀처럼 시세를 올리지 못하고 계속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2월에 한번 시세를 내줬던 2,7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파동을 점차적으로 좁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상당량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점은 이렇게 낮춰주면서 수렴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저점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시세가 위로 나와준다고 하면 단기간에 좀 시세 강하게 올라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이는 이 차트에서는 내일쯤 해서 아니면 이제 월요일쯤 내일까지는 이제 좀 이렇게 단봉으로 좀 움직이더라도
월요일쯤에서 시가 갭으로 저항을 좀 돌파해 준다면 상당히 시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 추세를 좀 이탈시킨다 하면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조정이 좀 나왔다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21선까지 다시 조정이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매직포스트입니다. 매직포스트 지금 21선 붙어서 이렇게 이제 안착하는 흐름으로 3거래일 연속 지금 저점은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5일선을 어제 이제 올라섰는데 오늘 시가부터 좀 하락 출발하면서 다시 5일선 아래 붙여놓고 도지 형태의 변동성을 최대한 죽여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보시는 것처럼 최근 10거래일 중에 최저로 거래량을 죽여놨는데요. 오늘 도지로 마감할 경우에 내일 시초가가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예상은 38,500원 위로 시가 상승 출발할 경우에 4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시세가 한번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아침 시초가 상승 출발한다면 저점 공략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보유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놓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어저께 제가 음봉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시간대 그때 음봉이면 매수하기 참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 때 해서 올라가더니 이제 양봉으로 마감을 해버렸는데 아랫꼬리가 좀 길게 나오면서 약간 어색한 그런 캔들의 모습으로 전고점을 종가 기준으로는 살짝 돌파를 했어요. 역시나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오늘 이제 음봉으로 거래량 죽이면서 이렇게 밀렸는데 어저께 이제 나왔던 거래량도 돌파를 하기 위한 거래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비했던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그냥 음봉으로 이렇게 눌림을 받아서 끝나는 게 가장 좋았던 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가 오늘 어제 이어서 그냥 눌림을 받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하루 정도 추가적으로 조정을 더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반등이 나온 구간에 이 폭의 중심 정도까지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그 정도 중심 가격까지 조정이 내려올 수도 있겠다. 한 5,900원까지도 한번 밀었다가 올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향은 위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돌파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더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음봉 마감하고 내일 시초가부터 또 강하게 위로 출발을 해준다 하면 역시나 굉장히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어제 음봉일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관점이었습니다. 오늘도 종가의 음봉이라면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종가에 보시고 음봉이면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내일 만약 음봉 떨어진다 하면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웹젠인데요. 웹젠 지금 신고가 갱신하고 아쉽게 어저께 이제 음봉으로 눌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AS 드릴 때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번에 이제 기간 조정을 끝내고 올라오는 이 파동의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 이 추세 하단까지는 조정을 주고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급적으로 봐서도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돌파 이후 눌림 안착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요번에 38,000원 부근 그 정도 부근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37,500원까지도 열어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좀 시장이 흔들린다 하면 11선 이탈하고 21선 부근까지도 한번 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앞으로 나올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 조정 잘 받고 다시 상승 출발해 준다 하면 굉장히 큰 폭의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웹젠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받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